못해드려도 신문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뉴스 대리 민지숙입니다. 쏟아지는 신문 속 시원하게 길을 보여드립니다. 3월 23일 월요일 아침엔 매일경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납니다. 이재명 정부 새로운 수장으로 신현송 BIS 국장을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BIS가 어디냐 하실 텐데요. 국제결제은행, 세계중앙은행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제 네트워크, 이런 힘을 가지고 이란 사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제, 금융 쪽에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문 같이 보시죠. 신 후보자 과거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 후보자를 일단 매파적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22년도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에 당장 기준금리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같이 보실까요? 지난 주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K컬처의 새 문을 열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공연입니다. 이날 수만 명의 BTS 팬이 모였지만 아미들이 직접 청소해서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BTS 어제 뉴욕으로 곧바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지미 펠런 쇼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4년여 만에 완전체로 방송에 복귀하는데 이 모습도 전 세계 아미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안 열면 발전소 초토화시키겠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 8시에 올린 메시지거든요. 지금 오늘 시간으로 이제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이 하르그섬 상륙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미군 지금 이란 하르그섬 근처에 모여 있는 상황이죠. 곧바로 지상전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국내 상황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 다주택 공직자를 뺀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직접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주택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글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요.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아예 업무에 배제하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오는 5월부터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관련된 대책이 시행이 되죠. 그 이후로 강경책을 계속 낼 텐데 이런 정책을 관리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 점검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참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층의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화마에 불법 증축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제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리 와 있나? 지금 사고 났는데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2층 헬스장은 불법 증축이 맞는 건가요? 하신 말씀 아닌가요? 네, 2층 헬스장 부분 이곳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이쪽 측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사람이 빠져나오기엔 너무 작았고요. 불법 증축됐기 때문에 소방관들 진입할 때도 이 공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만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이렇게 대형 건물에서 사실 불법 증축으로 이렇게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게 건축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건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불법 개조 내지는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화재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당연히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윤이 먼저니까. 근데 그것이 생명의 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기관들이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전수조사를 하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고 구조 개선을 못하면 그런 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거나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에 가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에게 얘기해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부 합동 감식에 일단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 대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시긴 했는데 어떤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됐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전에도 이제 소방법을 위반해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죠.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감지기랄지 뭐 스프링쿨러랄지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이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인데 지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네. 그 의무를 위반해야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 이게 사각지대가 아니냐. 왜냐하면 예. 소방법 위반 자체가 건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소방법 위반 말고도 다른 안전보건 관계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위반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상이 되고 형량이 꽤 높잖아요. 1년 이상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원인, 이번 사고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자 누군지 밝혀내야 하고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24시간) 남았다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전 이야기거든요. 어제 오전 8시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이제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 24시간 지나면 정말 전면전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럼 이란은 어디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지난 주말 사이 이란 전쟁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네, 트럼프 대통령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8시간 이내인데요. 강 교수님, 이제 24시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지나면 정말 전면전 시작되는 겁니까? 그 전면전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상군 투입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일본에 정박하고 있던 트리폴리함의 그 해병 2,500명, 그다음에 미국에서 추가로 또 한 2,500명, 아마도 특수작전을 위해서 한 1개 사단 정도는 꾸릴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뭐 자기 거래의 기술인지 협상의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그 전 세계의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초에는 수뇌부 제거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뭐 네. 트럼프 대통령 당초에 나흘 얘기했었고 4주 일했는데 벌써 4주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군사시설 폭격으로 갔다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발전소 공격은 인프라 시설 공격이거든요.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되면은 결국은 석유 시설 공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네. 왜냐하면 지상전이라는 거는 막강한 인력을 투입해서 점령을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가야 이제 지상전이 끝나는 건데 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하르그섬이나 하르그섬 초입에 그 호르문스 초입에 있는 주요 소위 이란의 미사일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데를 점령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상황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미국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미군 병사가 죽는다 이거는 반전 여론을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이 물러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네. 아시다시피 이란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우리 고성능 무기는 아직 쓰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0%가 파괴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지만 좀 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하르그섬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금방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도요. 노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48시간 시간 제한을 둔 이후에 게임은 없다라고 백악관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강 교수님. 이것도 같은 압박 수위 올리는 메시지를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게임했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입니다. 근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것도 맞고 실제로 3월 11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15개국 나라가 이제 비상임이사국까지 참석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건 불법이다. 네. 해협은 항행의 자유가 있고 무해 통행권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압박과 더불어서 미국도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란 내부에 소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환기시키면서 네. 뭔가 잘 아시다시피 종전 또는 휴전 이렇게 발빼기 작전으로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또 이런 인프라 시설 타격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어떤 중간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사실 노게임 이런 메시지 이전에도요. 과거 본인이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하거나 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포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전에도 비슷한 포즈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에 마두로 체포를 했을 때 파포 까불면 죽는다라고 영화 포스터 같은 글을 올렸죠. 지난 2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한 직후에 긴장하지 마라, 우린 그대로 간다라는 뜻을 또 이렇게 영화 포스터처럼 같은 포즈입니다. 어제 노게임 여기와 같은 포즈,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일 평론가님, 이렇게 김상일 평론가님, 네. SNS를 통해서 카드 뉴스로 본인의 메시지 직접 올리는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가 좀 굉장히 좀 엄중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엄중해 보이는데 하는 하하. 행태는 네. 너무 이렇게 사안을 까불면 가볍게, 죽는다. 네. 가볍게 보는 듯한, 그리고 약간 상황 자체를 경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과 고통을 네. 조금 경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엄중함 속에서 그 동질감을 얻고 지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경로 의존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가면 경로 이 의존성,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느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해도, 그걸 뭘 하다가 또 다른 식으로 180도 그것을 바꿔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도 그럴게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기념 주화를 만들거나 동상을 세우거나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사실상 기행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모습을 새긴 기념 주화를 만들겠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는데 기념 주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이름도 바꾸고 비트코인에 들고 있는 이거 몇 미터짜리 동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전혀 이미지 메이킹을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가장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가장 롤 모델이 미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 그러니까 항상 긴급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국제 정사를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에 이제까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상당히 젠틀한 측면이 좀 있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미국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과연 제도도 없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민주국가의 롤 모델은 아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반증을 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저것도 사실 그렇죠. 저런 뭐 주화를 발행하고 그런 것들이 생전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독재국가, 공산국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민주국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우려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있을 법한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란과 전쟁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 골프를 치러 갔다라는 사진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미국 현대 역사상이요,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는 동상 사진을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플로리다 골프장에 찾아간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이란과 정말 긴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기행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그래도 세계가 잘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유엔을 만들고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국제주의, 다시 말해서 협력과 질서, 규범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끌고 왔었던 이 세계가 사실은 그거를 만든 미국에 의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깨진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중국한테도 기회를 줬고 러시아하고도 얘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나 내가 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세계를 틀어주고 가고 있다라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하면서도 재미삼아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다. 네. 게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미국의 또는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반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 이런 형태가 이제 혼란 속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치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세계를 주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공작새 깃털 세우듯이 일부러 더 보여주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양쪽 이란과 미국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전쟁을 진짜 끝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요, 5년 동안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 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하지 않고 핵시설 해체하고 이런 핵 관련된 요구를 들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 먼저 이란은 요구를 했었죠. 이번 전쟁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피해 배상금 전부 내놔라.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 얘기했거든요. 강 교수님, 이 양쪽의 입장이 사실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 전쟁 재발 방지라든가 사과, 배상금 이거는 뭐 서로 이유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네.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 12일 전쟁 때 완전히 파괴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공격을 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지금 60% 농축된 우라늄 450kg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죠. 이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 네.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평화적 이용이라는 게 대개 20% 전홍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하는 거는 한 4%, 5%.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기존 시설이에요.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 그게 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이란의 핵과 미사일,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도 최종 목표를 두고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에는 핵협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거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돌려놨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교수님 어쨌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양쪽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금 우라늄 농축 단지, 핵 시설을 지금 타격했거든요. 그 근처긴 하지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서로 넘어선 안 된 레드라인을 이란과 이스라엘이 넘은 상태고 여기에 또 하나 이란이 주말 사이에 미사일 하나 발사했는데요. 인도양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무려 4,000km라고 합니다. 4,000km 거리면요. 이런 탄도미사일을 이란이 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교수님. 그리고 이게 사정권에 유럽이 다 들어가거든요. 협상 그렇습니다. 가능성에 조금 뭔가 악영향을 미칠 것 사실은 같은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대개 2,000km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탄두 중량을 조절을 하면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거의 90% 제거됐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4,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고성능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불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상호 간에 석유 시설을 때리면 그거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고, 또 하나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핵시설 공격은 핵무기 쓰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비록 지금 여패를 했지만 이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원래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협상 카드를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만들기는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지금 그 가르샤 기지에 예. 소위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협상에 가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서로 이거를 에스컬레이팅, 이거 최고조화하면서 협상으로 가는 그런 변곡점을 네. 마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희망사항을 네. 좀 안에다 담고 싶습니다. 예. 이 긍정 시나리오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밤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y're stopping a maritime international route, energy route, and trying to blackmail the entire world.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entire world. And it's time to see the leaders of the rest of the countries join up. Overnight, President Trump said that if in 48 hours the Iranians don't open the Strait of Hormuz, that there will be strikes against the power grids in Iran. Will you participate in those strikes, and what do you think should happen next in this campaign? I think President Trump knows exactly what he's doing, and whatever we do together and as far as possible in confidence. 네, 일단 네타냐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 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나 모두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 조금 다른 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쓴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텔레그램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황 상태 정치인들이라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 속사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사진에 지금 대통령과 그의 아들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요. 진정한 패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여기에 있는 내부 정치인들이 지금 공황 상태다, 다음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 언제 끝내야 하는지 의견 차가 크다고 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내부 분열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저것이 뭐 내부 분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의견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또 저렇게 공황에 빠지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지만, 또 다른 네. 강경파 보수 정치인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어떤 전쟁의 항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네.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냐, 그다음 어떤 이유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느냐 네. 하는 것들을 시나리오별로, 기간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고민도 담고 있고, 지금의 복잡한 이란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일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두 형제 자매가 아버지의 남은 임기 2년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 강 교수님, 지금 이란 대통령 아들이요, 아버지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한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적었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다 봅니다. 네, 당연히 불안감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수세일 몰려있는 국가들은 항상, 우리도 역사적으로 주전파가 생기고요, 화전파가 생깁니다. 네.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분위기는 이 이제 신정 정권의 유지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결사항전이거든요. 근데 저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온건파입니다. 온건파고 예. 협상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금 무스타파가 그 후계자로 왔고 강경파가 다시 득세를 하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결사항전을 외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화력과 끝까지 가게 되면
사실 이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자신들이 석유를 또 밖으로 이란 석유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란의 주 수입원이 끊기는 거고 이란 식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지도부가 종전식이나 휴전이나 이런 걸 두고 동일한 의견을 못 내는 것 같다. 그게 답답하다라는 그 이제 일종의 온건파의 입장에서 예. 좀 그런 거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도요, 사실상 외교적으로 투틀렉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이 중앙일보와 함께 보실까요? 적이 아닌 배는 허용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지금 꽉 닫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랑 정말 척지는 적이 아니면 배는 보내주겠다. 강 교수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이란의 작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갈라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미국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배를 통과시켜주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서 이 미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은 극대화하려는. 얼마 전에 그래서 위안화 결제하는 거는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치기를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약간 분리를 해야죠. 동맹으로서 미국과는 당연한 네.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지만 원유를 에너지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하게 이란과 협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앞으로 24시간 동안 외교적인 역량을 크게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이진숙 기습 컷오프. 어제 저녁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구 내려가서 사과를 했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 저녁에 기습 컷오프 단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영아,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6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입니다.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 어제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긴 했는데요. 일단 컷오프 발표에 주호영 의원은 자구 절차 밟을 것, 사법적 판단 구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압도적 1위 내가 여론조사 이겼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향후 거치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이 두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도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총에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까지 이정영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했던 이른바 중진들 전체를 컷오프하는 건 아니고요. 주호영 육선인데 국회 부의장 역임하지 않습니까? 네. 주호영 의원과 그다음에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이 두 분을 어떻게 보면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만 염두한 어떤 포석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16개 시도 도지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천 가운데 뭔가 헌신과 희생과 그런 공천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의지가 좀 강력히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배제한 게 아니라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분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법적인 가처분까지 이제 한다고 예. 하니까 그 결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육선 현역 컷오프 됐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한구 전 달성구 감사 이렇게 3명이 컷오프된 상황입니다. 6명이 남은 상황. 어제 컷오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습적인 컷오프를 통해서 이정용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다목적 포석을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이요? 네, 일단 주호영 현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육선이시기 때문에 뭐 중진 용태를 일단 통해서 이 주호영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한 부분, 설마 저 주호영 의원께서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혹시라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대응 카드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카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 요란스럽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정영 공관위원장에게 정권을 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영 공관위원장의 이러한 이 기습적인 이 컷오프 공천 방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도 그럴게요. 이게 정말 기습이었습니다. 뉴스원 단독 보도로 나온 어제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저께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천 얘기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회의를 시작하고 이정현 위원장이 갑자기 컷오프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공관위원장들이 이건 안 된다, 막아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정현 위원장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대로 표결을 진행해서 이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3명이 반대 기권을 하고 나갔는데 반대할 사람 더 없냐? 나머지 찬성으로 간주한다라면서 컷오프를 진행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지금 주호영 부의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처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김진욱 전 최고랄지,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과 이 사안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그것은 징계에 관한 것이고, 네. 징계 자체도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고, 재량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건데, 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선이랄지 지방선거에서 컷오프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컷오프랄지 공천의 기준은 당이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컷오프를 한다. 근데 그거 자체는 당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이런 거 다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비명 행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공천 많이 당했지만 법적으로 해가지고 뭘 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은 일단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처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이 이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당 내부 사무기 때문에 개입하긴 조금 어려울 거다. 그런데요, 주호영 부의장도 있지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상대당 민주당에 나오는 김부겸 후보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숫자가 조금 더 높은 상황, 오차범위 내지만요. 김기웅 대변인님, 어떻게 보면 상대 후보랑 겨뤘을 때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보이는데 당에서 컷오프 시킨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뭐 하기 위해서 중진들을 컷오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지적과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그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조금 페널티를 좀 제가 볼 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지지율이 좀 오름세에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일종의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후보가 한 명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나가 된다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란 과정과 그다음에 컷오프란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본인들이 절실하게 얻는다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컷오프로 인해서 주호영 의원의 이 반발이 상대적으로 좀 사그러들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됐을 때 본인의 반발과 그에 대한 어떤 동조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지금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게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배제함으로써 주호영 의원의 어떤 목소리를 톤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더 크게 써서 나중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카드로 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고도 6분 중에 현역 의원이 지금 3명 정도, 3명인가 4명인가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한 분이 대구시장에 공천을 받는다면 또 하나의 그 재보궐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결혼을 메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기습 컷오프가 사실 논란이 됐던 게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이번 공천 파열음 좀 수습하려고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기습 컷오프 발표가 났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은 모든 것이 당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여러 사정과 대구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잘 모아서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치러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대구의 민심이 대구 시민들을 믿고 공정한 경선으로 공천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관위원장께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 공천이 되게 해달라라는 대구의 민심을 전달드렸습니다. 시민 공천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장 대표의 말도 오늘 공천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께도 죄송하고 또 의견을 주신 지역의 여러 분들께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죄송하지만. 네, 김상희 평론가님,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죄송한데도 이것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줘야죠.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공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공천을 하려면 일단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걸 가장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정치 환경이 좋은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근데 대구는 국민의힘에는요, 웬만한 후보가 나오면 다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망친 게 뭐냐면 노선이었습니다. 노선. 이 노선이 윤어게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경이 나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 때문에 이렇게 정치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럼 주호영 의원은 왜 하죠? 이런 거에 대한 명분을 정확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컷오프를 하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치 환경이 좋은 데서는 경선을 붙여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특혜가 되거나 기득권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든가 뭐 굉장히 험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무적 판단을 더 앞세울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당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구에서의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전부 다 뭐 기준의 면이나 경쟁력의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대구 경북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차범위 내지만요. 지금 민주당이 더 앞서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침 매일 경제 이번에 국민의힘 두 번째 상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망신 당해도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엊그제 저처럼 징계 받을 뻔했다가 무산된 우리 김종혁 최고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제가 대구와 부산의 시장에 가서 많은 시민들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가 열심히 하는 것은 숙청과 징계밖에 없다고들 하셨습니다. 숙청과 징계 전문 정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라도 잘하면 유능해 보이기라도 할 겁니다. 징계하는 족족 배현진, 김종혁 다 법원에서 까내리는 가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민의힘 당권파라는 사람들은 민심의 시장을 이겨먹으려 해서 문제입니다. 아직도 윤호개인 절연 못하고 윤호개인과 맞선 사람들을 숙청하다가 법원에서 대망신 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제 서울 경동시장이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법원에서 망신을 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혁 최고도 마찬가지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도 사실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그런데 장동혁 당권파를 비판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트집 잡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뭐 징계, 중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에 있어 어떤 징계 이런 데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 제도를 훼손할 정도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나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징계 자체가 친한파 위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윤호기현 세력 중에서 일부 말을 함부로 하는 뭐 장희찬이랄지 이런 사람까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징계의 어떤 타깃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된 사람,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서 이건 아니다고 하고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준 거고 본안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본안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질 겁니다. 당권파가 질 거예요. 그건 뭐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권파가 한 일이라는 것은 징계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워낙 윤호견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에 대한 아무리 비판을 먹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느끼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님 이 당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부족한 건 바꿔야겠죠.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의하면 미친 짓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 어떻습니까?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는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18% 넘게 올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좋은데 지금 야당의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해결에 있을지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계속해서 지도부 공격하는 운동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 대구 서문시장도 장동혁 대표가 방문한 이후에 같은 곳을 찾았죠. 저희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잘났네. 소문산당다 이거. 지금 제명 숙청시켰잖아, 숙청. 근데 그런다고 제가 안 죽습니다. 안 죽지. 네, 저희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일정이 겹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에 장동혁 대표 국수 먹은 곳, 한동훈 전 대표도 서문시장 찾아서 행보를 했었죠. 지난 주말에 서울 경동시장 일정도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가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이 곳을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았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금 현 지도부 일정을 따라가면서 발언하는 것, 본인의 정체성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요,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 비판을 해주신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는요, 상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보고 해야죠. 국민이 일단은 저 정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대안으로 보지 않고 그 노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 노선을 고치지 않은 채 상대만 공격한다? 네. 그것을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행위는 노선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노선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국민에게 상대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논리로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서 상대 비판은 안 하고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만 이야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요. 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냥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불러서 얘기하자고요. 도망다니지 말고. 웃기는 소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달라붙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조금 저랑 얘기해 봅시다. 자꾸 그 숫자로 숨지 마시고 180이든 200이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국정조사 한다고요? 저 일본 증인들 불러주세요. 안 불러도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면 저는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옥 가는지 당신들이 감옥 갈지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붙어봅시다. 네, 김지욱 대변인,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붙어봅시다. 어제 이재명 정부 국정조사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여기에 저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했거든요.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어떻게 글쎄요, 보셨습니까? 본인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망신을 샀다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런 그 가처분 인용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그것을 얘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계시죠? 안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판하시려면 같은 기준으로 본인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좀 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그것을 그냥 저렇게 농락하듯이 비판 정도의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본인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 SNS에 글을 또 올렸는데요.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안 불러도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SNS는요. 고양이 사진입니다. 고양이 사진 위에 한동훈 이름 3글자만 적은 명함을 SNS에 올렸습니다. 과거 대구 찾았을 때는 당에서 쫓겨나서 명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함을 새로 판 것 같습니다. 김기훈 대변인님. 한동안 명함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명함 판 한동훈 전 대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 시작을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름 3글자 말고 사실 직함을 뺀 게 그런 의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 이름 석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이력에 있어서 내가 그 길을 만들겠다. 정치라는 것은 불확실한 가운데 길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위에 어떤 직함이 올지는 여러분에게 좀 기대를 해봐라. 내가 그걸 채우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함을 팔 때 일반적으로 자기의 캐리어를 광고를 하죠. 그 언제부터 뭐 하고 쓰는데, 전 국민의힘 대표를 쓰기에는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아예 그건 넣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백지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보수의 재건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백지에다가 한동훈을 썼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뭐 전에는 정치 경험이 없어 미숙하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제명을 당한 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까지 정치권 소식 지어봤습니다. 사나이 일본 총리가 나왔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관련해서 사나이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카이치 X,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Congratulate the Prime Minister on that unbelievable, all over the world they were talking about it, that victory.
네, 김상희 평론가님, 저희가 짧게 영상을 2개 보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만찬 일정이 있었죠. 여기에 오토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자동으로 사인하는 것, 이게 논란이 됐었죠. 이 사진이 바이든 전 대통령 사진 대신에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사나이가 폭소하는 모습 이 백악관이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인데 백악관이 공개했다는 게 저는 좀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정치가 그렇게 뭐랄까요? 우아하지 않다. 아하. 네? 품격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조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저 사진을 보고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좀 약간 조롱하는 듯한 사진 앞에서 폭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뭘까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이든을 조롱하는 사진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폭소를 해? 예.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예의에도 저는 별로 그렇게 과히 부합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의 품격에도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가 다카이치 총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님, 여기에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게 엑스제팬 노래를 지금 미국 군악대가 연주해줬다라면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르지만 80년대 데뷔한 옛날 그룹이더라고요. 엑스제팬의 러스티 네일이라는 노래를 연주해 주셔서 크게 감격했다. 이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SNS에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엑스제팬의 팬이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의 그룹이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또 이 드럼을 예. 연주한 드러머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방일했을 때도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미국 측에서 이 다카이치 총리를 예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미국 측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경제적인 투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뭐 일본의 군함이나 군선들이 좀 같이 좀 참여해서 해협 봉쇄를 좀 푸는데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뭐 이제 양원 작전을 쓴 거죠. 네. 그 중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배치한 건데 거기에 네. 다카이치 총리가 애창곡으로 생각했던 러스티 네일 같은 걸 배치함으로써 네. 아마 다카이치 총리의 마음을 사는데 미국도 나름의 노력을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와 연주하는 모습 저희가 한번 봤었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저 사인을 가리셨어요. 네, 다음 정상회담에선 두 사람이 같이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경 여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 빈소상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김기eng 대변인님, 지금 김혜경 여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았거든요. 홀로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이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과 배우자가 같이 가는 일정도 있고요. 네. 따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김혜경 여사의 어떤 관련 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안타까운 14명의 어떤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련된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충분히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김혜경 여사의 어떻게 보면 단독 일정이 앞으로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혜경 여사의 단독 일정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묶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박대 대표, 아이고 반가워요. 몇 학번이세요? 저 24학번이에요. 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지금 일정 여러 개 이어서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지금 숙대 모교를 찾아서 몇 학번이냐, 몇십 학번 차이가 났죠. 불당면 시식하는 이런 외교 순방 일정에도 나섰고요. K-팝 행사를 홍보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오찬 간담회에서 직접 떡만둣국을 요리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 과거에 사실 김건희 씨와 좀 대조되는 모습으로 네. 사람들이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김건희 씨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권한은 없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서 권한까지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상당히 절제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뭔가 대통령의 그 어떤 이미지를 백업하고 보완하고 그다음에 바쁜 대통령이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기고 내조적이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김혜경 여사의 그 행보의 일정의 기조는 굉장히 지금 잘 잡혀 있다. 잘 잡혀 있다 생각하고 너무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공인으로서 낮은 곳을 가고 그다음에 어려운 곳을 가는 것 기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잔잔한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 정권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와 사실상 비교되면서 지금 영부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혜경이 여사의 제 역할 자체는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다. 사실은 네. 새삼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워낙 김건희 씨가 네. 외형 지향주의고 뭐 명품이랄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김혜경 여사의 하는 역할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행사랄지 일정이랄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그런 대목은 아직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전에 있던 김건희 씨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고 원래 이제 김혜경 여사는 좀 약간 품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내주적인 역할은 뭐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여야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인매의 경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